어제 노트북을 켜고 사람을 입력하려다 실수로 삶을 쳤다. 그러고 보니 사람에서 슬며시 받침을 바꾸면 사랑이 되고 사람에서 은밀하게 모음을 빼면 삶이 된다. 새 단어가 닮아서일까? 사랑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사랑이 끼어들지 않는 삶도 없는 듯하다. 언어의 온도. 더 아픈 사람. 버스나 지하철에 몸을 실으면 몹쓸 버릇이 발동한다. 귀를 쫑긋 세운 채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의 대화를 엿듣곤 한다. 그들이 무심코 교환하는 말 한마디, 끄적이는 문장 한 줄에 절절한 사연이 도사리고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꽤 의미 있는 대화가 귀 속으로 스며들 때면 어로에 나갔다가 만선의 기쁨을 안고 귀향하는 어부처럼 괜스레 마음이 들뜨곤 한다. 일상이라는 바다에서 귀한 물고기를 건져 올린 기분이 든다. 언젠가 2호선 홍대 입구역에서 지하철에 몸을 실었다. 맞은편 좌석에 앉아있는 할머니와 손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꼬마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 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대꾸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순간 난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아니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다.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서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남보다 재빨리 알아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생긴다. 그리고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지 않게 할 수도 있다. 어린 손자에게 할머니가 알려주려고 한 것도 이런 이치가 아니었을까? 말도 의술이 될 수 있을까?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데 어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젠 화장만으로 주름을 감출 수 없구나. 시간은 공평한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수록 성급하게 흐른다. 시간은 특히 부모라는 존재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한다. 부모 얼굴에 깊은 주름을 보태고 부모의 머리카락에 흰눈을 뿌리는 주범은 세월이다. 병원에 들를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공간에선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말기암 환자가 돌봄을 받는 호스피스 병동에선 말 한마디의 값어치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언어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크고 작은 동심원을 그리며 마음 깊숙이 퍼져나가기 마련이다. 몇 해 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소박한 의문이 뭉게구름처럼 솟아올랐다. 이유가 뭘까? 왜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라고 되물었다. 의사는 별걸 다 물어본다는 투로 심드렁하게 대답했지만 나는 그의 설명을 몇 번이고 되씹어 음미했다. 환자에서 환이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아,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 있어요. 사랑은 변명하지 않는다. 좌우봉원이라는 말이 있다. 좌우. 그러니까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물과 현상을 잘 헤아리면 근원과 만나게 된다는 뜻이다. 일상의 모든 것이 공부의 원천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얼마 전 5호선 공덕역에서 생각지도 않은 깨달음을 얻었다. 사소한 장면 하나가 내 마음에 훅 하고 들어왔다. 퇴근 시간, 콩나물 시루 같은 전동차에 가까스로 몸을 밀어 넣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빈자리가 없었다. 승객들을 둘러봤다. 절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전화를 걸거나 동승한 사람과 왁자지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경로석에 앉은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가 할머니 옆에서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제법 시끄러웠다. 게다가 어르신은 뉴스 한 꼭지가 끝날 때마다 어허, 이런 등의 추임새를 꽤 격렬하게 넣었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앵커 멘트와 어르신의 목소리가 객차를 점령하다시피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등에 살포시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보, 사람들 많으니까 이어폰 끼고 보세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 맞다. 알았어요. 당신 말 들을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이어폰을 꺼내더니 보일 듯 말 듯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귀에 꽂았다. 일련의 동작이 마지못해 하는 행동은 아닌 듯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당신 말 들을게요 라는 어르신의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오 라는 문장으로 들렸다. 흔히들 말한다. 상대가 원하는 걸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건 작은 사랑인지도 모른다. 상대가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큰 사랑이 아닐까? 사랑의 본질이 그렇다. 사랑은 함부로 변명하지 않는다. 사랑은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려 말하거나 방패막이가 될 만한 부차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는다. 사랑은 핑계를 댈 시간에 둘 사이를 가로막는 문턱을 넘어가며 서로에게 향한다. 틈, 그리고 튼튼함. 대학 때 농아를 갔다가 작은 사찰에 들어간 적이 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석탑 하나가 기품을 뽐내며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난 탑 주변을 빙빙 돌며 돌에 새겨진 상처와 흔적을 살폈다. 얼핏 봐도 나이를 먹은 만큼 먹은 석탑이었다. 세월과 비바람을 견딘 흔적이 역력했다. 몇 살쯤 됐을까?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혼자 조용히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찰나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얼마나 됐을 것 같나? 주지 스님인 듯 했다. 그는 하루에도 서너 번씩 마주치는 옆집 아이에게 안부 인사를 건네듯 편안한 말투로 말을 이었다. 이곳에 있는 성물은 수백 년 이상 된 것들이 대부분이야. 참, 이런 탑을 만들 땐 묘한 틈을 줘야 해. 네? 틈이라고 하셨나요? 그래. 탑이 너무 빽빽하거나 오밀조밀하면 비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폭삭 내려앉아. 어디 탑만 그러겠나. 뭐든 틈이 있어야 튼튼한 법이지. 스님이 들려준 설명이 건축학적으로 타당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동안 내 삶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던 감정과 관계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돌이켜보니 지나치게 완벽을 기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만든 대상이 셀 수 없이 많았던 것 같다. 틈은 중요하다. 어쩌면 채우고 메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 다만 틈을 만드는 일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매한가지다. 말의 무덤, 언총.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면 마음 한구석에서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므로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언증이 도질 때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 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고분이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긴데요. 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우린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 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그냥 한번 걸어봤다. 버스 안에서 이른쯤 돼 보이는 어르신이 휴대전화를 매만지며 휴 하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을 보았다. 어찌된 일인지 창밖 풍경과 전화기를 번갈아 바라보기만 할 뿐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어르신은 조심스레 전화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우연히 통화 내용을 엿들었는데 시집간 딸에게 전화를 거는 듯 했다. 아비다. 잘 지내? 한번 걸어봤다. 대개 부모는, 특히 자식과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는 한번 걸었다는 인사말로 전화통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왜 그럴까? 정말 일상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통화 버튼을 눌러보는 것일까? 심심해서? 그럴 리 없다. 정상적인 부모가 자식에게 취하는 모든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 추측이 이렇다. 당신의 전화가 자식의 일상을 방해하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에 한번 걸어봤다는 상투적인 멘트를 꺼내며 말문을 여는 것은 아닐까? 행여나 자식이 아버지, 지금 회사라서 전화를 받기가 곤란해요 하고 말하더라도 괜찮아, 그냥 걸어본 거니까 라는 식으로 아쉬움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덤덤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냥 걸었다는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고 표현의 온도는 자뭇 따뜻하다. 그 말 속에는 안 본 지 오래됐구나. 이번 주말에 집에 들려주렴. 보고 싶구나. 사랑한다. 같은 뜻이 오롯이 녹아있기 마련이다. 주변을 보면 속 깊은 자식들은 부모의 이런 속마음을 잘 헤아리는 듯하다. 그래서 그냥 한번 걸어봤다는 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평소보다 더 살갑게 전화를 받는다. 전화기가 얼굴에 닿을 정도로 귀를 바짝 가져다 댄다. 거리에서 혹은 카페에서 그냥 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청아하게 들려올 때가 많다. 퇴근길에 부모는 그냥 걸었다는 말로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연인들은 서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며 사랑을 전한다. 그냥이라는 말은 대개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만 굳이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후자의 의미로 그냥이라고 입을 여는 순간 그냥은 정말이지 그냥이 아니다. 여전히 당신을 염려하오. 업무 때문에 파주 출판도시에 다녀왔다. 그곳 초입을 지날 때면 어렴풋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몇 해 전 봄을 알리는 비가 지나간 스산한 저녁이었다. 출판 도시에서 일을 보고 차를 몰아 자유로에 진입했다. 어지럽게 널린 파편 사이로 찌그러진 승용차 몇 대가 보였다. 추돌 사고가 발생한 듯했다. 맨 앞 차량에서 허리가 조금 굽은 어르신이 걸어 나와서는 다른 차량 운전자와 잠깐 얘기를 나눈 뒤 곧장 조수석으로 달려갔다.
승용차의 파손 상태는 살피지도 않았다. 더 시급한 것이, 아니면 더 소중한 것이 있었던 것이다. 내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된 건 그 다음 장면이다. 어르신이 내린 차량의 뒷좌석에서 작은 체구의 할머니가 몸을 웅크린 채 파르르 떨고 있었다. 잠시 뒤 어르신은 문을 열어 젖힌 다음 두 팔을 벌려 할머니를 살포시 안았다. 그 모습은 마치 세월이 흘렀지만 난 여전히 당신을 염려하오 라고 온몸으로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달쯤 지났을까? 마음이 통하는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안주가 떨어질 무렵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주제가 옮겨갔다. 잡지사에서 에디터로 일하는 친구는 사랑에 빠지는 순간 불온한 상상을 하게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상대의 낯은 물론이고 상대의 밤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법이지. 때론 서로의 감정을 믿고 서로의 밤을 훔치는 확신범이 되려 하지. 그게 사랑일 테지. 철학서적을 주로 기획하고 출간하는 출판사 사장은 이런 이야기를 보탰다. 흔히 말하는 썸이라는 것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는 확신과 의심 사이의 투쟁이야. 확신과 의심이 밀물과 썰물처럼 교차하는 법이지. 그러다 의심의 농도가 점차 옅어져 확신만 남으면 비로소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닐까? 죄다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남 얘기하듯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여러 번 고개를 끄덕이다 웃다 했다. 술자리가 파할 쯤 엉뚱한 질문 하나가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럼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가르는 기준은 뭐지? 순간 교통사고 현장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껴안던 모습이 무성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흐릿하게 눈앞에 펼쳐졌다. 난 무릎을 탁 쳤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랬듯 상대를 자신의 일부로 여길 수 있는지 여부가 진실한 사랑과 유사 사랑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지도 몰라. 사랑의 종류는 참으로 다양하다. 사랑을 함부로 정의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솔직히 말해 사랑이 뭔지 여전히 잘 모르겠다. 다만 내가 보았던 노부부의 모습을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당신은 5월을 닮았군요. 1년 12달 중에서 난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을 가장 좋아한다. 5월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잘하다가 아닐까 싶다. 5월을 뜻하는 메이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풍요와 증식의 여신 마이아에서 왔다. 5월이 되면 모든 게 쑥쑥 자란다. 들판의 곡식이 무럭무럭 자라기 시작하고 사람의 감정도 충만해진다. 몇 해 전 5월, 한 여인을 향해 내 안에 숨어있던 수줍은 목소리를 끄집어냈다. 그 고백은 햇빛이 못 미치는 우물 속 깊은 곳에서 순수한 수맥을 퍼올리는 일처럼 조심스러웠다. 나 은밀하게, 섬세하게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다. 표현을 고르고 고른 끝에 사랑해요, 좋아요 같은 말 대신 당신 정말이지 5월을 닮았군요 하고 마른 침을 삼키며 고백했다. 물론 이는 영화 카사블랑카에서 험프리 보가트가 한 손에 와인잔을 들고 여주인공에게 들이댄 당신의 눈동자를 위해 건배 라는 대사만큼이나 간질간질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난 진심이었다. 진심은 인간이 행하는 거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제공한다. 더군다나 사랑이란 감정은 은유와 무척 닮았다. 사랑이 싹 트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도 내 마음은 호수요 식의 은유적 문장을 습관적으로 동원해 연정을 드러내곤 한다. 마음이라는 종이 위에 시적인 표현이 시도 때도 없이 자라기 때문이다. 몇몇 작가들도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사랑은 메타포로 시작된다. 라고. 목적지 없이 떠나는 여행. 후배 녀석이 7년 넘게 사귄 여자와 실컷 싸우고 헤어졌다. 녀석은 그녀를 잊어야겠다는 핑계를 대며 지인들과 술을 마셨는데 얼큰하게 취하고 나서는 옛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만고불변의 진리가 떠오른다. 늘 술이 문제다. 중요한 건 평소 문학이나 드라마와는 담을 쌓고 사는 녀석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다. 선배,
우린 목적지 없이 여행길에 올랐던 것 같아요. 목적지 없이. 녀석의 표현이 그랬다. 사랑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종착지를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둘만의 여행을 떠났으나 어디선가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고 결국 길을 잃었노라고. 그러면서 녀석은 괜찮아요. 곧 잊을 테죠. 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뱉으며 전두엽이 잘려나간 사람처럼 흐리멍텅한 눈으로 날 바라봤다. 그 표정은 제 사정을 들었으니 이제 형식적인 위로나 격려라도 좀 해주세요. 그래야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만 지나면 곧 무뎌질 거야. 라거나 시간이라는 만병통치약이 있잖아. 같은 식상한 멘트를 쏟아내며 어설픈 위로를 건네기 싫었다. 그저 뜬금없이 류시와 시인의 나무의 시에 나오는 짤막한 구절을 들려줬던 것으로 기억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후배의 넋두리를 듣다 보니 오래전 나를 스쳐 지나간 추억과 상념이 스멀스멀 피어올라서 녀석이 들을 듯 말 듯한 소리로 혼자 조용히 읊조렸던 것 같다. 나무에 대한 시를 쓰려면 먼저 눈을 감고 나무가 되어야지. 너의 전 생애가 나무처럼 흔들려야지. 난 거하게 취한 후배를 택시에 우겨넣다시피 한 다음 심야버스에 올라 집으로 향했다. 옆 좌석에서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뭐가 그리 좋은지 서로에게 눈을 떼지 못한 채 키득대고 있었다. 그들을 슬쩍 바라보다가 사랑의 생성과 소멸에 대해 생각했다. 우린 사랑에 이끌리게 되면 황량한 사막에서 야자수라도 발견한 것처럼 앞뒤 가리지 않고 다가선다. 그 나무를. 상대방을 알고 싶은 마음에 불이 나게 뛰어간다. 그러나 둘만의 극적인 여행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순간 서늘한 진리를 깨닫게 된다. 내 발걸음은 네가 아닌 나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역시 사랑의 씁쓸한 단면이 아닐 수 없다. 처음에 너를 알고 싶어서 시작됐지만 결국 나를 알게 된 것. 어쩌면 그게 사랑인지도 모른다. 부재의 존재. 한적한 바닷가에 있는 작은 마을 카마쿠라에서 평범한 일상을 꾸려나가는 세 자매는 15년 전 집을 나간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부고 소식을 접한다. 자매는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동생 스즈와 어색하게 대면한다. 다름 아닌 아버지 장례식에서. 아, 이 무슨 황당한 시츄에이션인가. 하지만 자매는 나이에 비해 의젓한 스즈를 보는 순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스즈, 우리 함께 살지 않을래? 영화 바닷마을 다이어리는 갯내음이 가득한 바닷가 마을을 배경으로 서로를 다독이며 행복을 찾아가는 네 자매의 사연을 그렸다. 영화에는 유독 밥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이유가 있다. 자매가 즐겨 먹는 멸치덮밥, 해산물 카레는 아버지와 나누었던 추억이 서려있는 소박하지만 소중한 음식이다. 세련되게 말하면 소울푸드, 정감있게 표현하면 그리운 맛이라고 할까? 나 역시 나이가 들수록 유독 맛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 대학 시절 학교 쪽문에서 호호 불어가며 먹던 칼제비의 푸짐함이 그립고 이거 다 비워야 키 큰다 며 할머니가 만들어준 콩국수의 맛도 잊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그런 음식 곁엔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 음식을 맛보며 과거를 떠올린다는 건 그 음식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라 함께 먹었던 사람과 분위기를 그리워하는 건지도 모른다. 그리운 맛은 그리운 기억을 호출한다. 영화 속 세 자매는, 아니, 네 자매는 식탁을 마주하고 음식 먹는 과정을 통해 오래전 아버지와 함께 나누었던 미각과 추억을 되살려낸다. 그 기억은 자매를 단단히 결속한다. 그들이 이런저런 일로 티격태격 다투면서도 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암암리에 닮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실에서도 부재의 존재가 사람 마음을 뒤흔드는 경우를 더러 경험하게 된다. 몇 해 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친구 녀석이 최근 술자리에서 음식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식구들이 모여서 외식을 했어. 그런데 식당에서 밑반찬으로 멸치볶음이 나온 거야. 그걸 보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일제히 눈물을 쏟았어. 그랬구나. 그런데 왜? 아버지가 생전에 멸치볶음을 정말 좋아하셨거든. 아, 아버지는 멸치볶음만 있으면 자리에 앉기 무섭게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곤 하셨어. 그 생각이 나서 손을 뻗으면 만져질 것 같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자꾸만 떠올라서